오늘부터 8주 동안 긍정심리학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태진입니다. 자, 이 강의의 목표는 행복과 만족, 낙관성, 주관적 웰빙, 그리고 개인적 성장 등 우리가 가진 본질적 관심사를 다루는 심리학 영역, 즉 긍정심리학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긍정심리학의 중요한 경험적 발견, 그리고 이론을 소개하고 핵심 주제들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현실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다룰 것입니다. 본 강의의 초점은 경험과학적인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긍정심리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전망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강의 운영 방침은 이렇습니다. 긍정심리학의 경험과학적인 발견과 이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삶의 만족도, 웰빙을 증진시키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적인 웰빙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제들을 한 주에 하나씩 차례대로 다룰 것이고 각 주마다 우리 웰빙 증진을 위한 고려사항,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하나씩 포함시킬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주입니다. 오늘은 긍정심리학과 행복의 개관을 살펴볼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이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행복과 관련해서 크게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 쾌락주의 관점과 자기실현 관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심리학은 인간 본성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의 평범함이라고 하는 이슈를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저질러진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된 유명한 개념이죠. 먼저 이와 관련된 밀그램의 연구를 잠깐 살펴보죠. 밀그램의 연구는 대중적으로 대단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밀그램의 실험은 1961년 8월 7일에 시작됐는데 그 당시 예일대학 교수였던 밀그램은 이런 연구를 수행했었죠. 실험 참가자를 제비뽑기를 해서 학습자와 교사 각각의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연구에서 학습자는 항상 실험자의 조수였고 진짜 실험 참가자는 트릭을 써서 항상 교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는 학습자가 주어진 문제를 학습하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한 번씩 틀릴 때마다 교사 역할을 한 실험 참가자가 전기 쇼크를 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습자와 이 교사, 이 두 사람은 서로 각각 다른 방에 배치되어서 직접 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자, 학습자의 그 학습,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가 마이크를 통해서 교사에게 전달이 되면 그 정답 여부에 따라서 교사는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쇼크 주는 장치를 작동해서 전기 쇼크를 주는데 한 번씩 틀릴 때마다 전기 쇼크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서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전기 쇼크 주는 장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자, 여기는 지금 그 학습자 역할을 하는 실험 참가자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의자에 묶은 채로 손목에 전기 쇼크 받는 장치를 연결하는 것을 이 교사 역할을 하는 실험 참가자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요, 지금 여기는 이 학습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기 쇼크를 받는 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팔을 빼거나 도망치지 못하게끔 옆에서 실험 조수가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꼭 붙들고 있죠. 지금 이것은 교사 역할을 하는 실험 참가자 앞에 놓여 있는 전기 쇼크 주는 장치입니다. 이 실험 장치에는 여러 개의 레버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의 레버마다 뭐 10V, 20V, 150V, 300V, 450V 이렇게 볼티지가 표시되어 있고 각 볼티지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위험함, 매우 위험함, 치명적임 이런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점진적으로 전기 쇼크 강도를 높여서 학습자에게 전기 쇼크를 가해야 하는데 대개 150V 정도 되면 옆방에서 이 학습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기 쇼크를 받으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고 비명을 질러요. 그러면 대개 실험 참가자들은 교사 역할을 하는 실험 참가자들은 더 이상 이 실험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옆에서 실험자가 단호하게 당신은 이 실험에 참여한 이상 내 지시에 따라서 전기 쇼크 강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00V 정도 주면은 그 옆방에 학습자가 완전히 단발마에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 발로 쿵쿵 차면서 으악 사람 살려 그만. 그럴 때 실험 참가자는 굉장히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 여기 사진에 오른쪽 아래 나와 있습니다. 이 실험의 주된 목표는 뭐냐면은 실험자의 권위에 복종해서 실험 참가자가 과연 어느 정도 강도까지 전기 쇼크를 가할 것인가 이걸 알아보는 데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 전원이 300V까지 전기 쇼크를 가했어요. 특히 65%는 최대 강도인 450V까지 전기 쇼크를 가했습니다. 물론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셨듯이 마음 편하게 전기 쇼크를 준 것은 아닙니다. 이 연구가 대단히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초두에 이 실험이 1961년 8월 7일 날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1961년 그 실험이 시작된 석 달 후에 이미 예고가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정보부 의원에 의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이스라엘로 몰래 압송된 아이만이 있었습니다. 이 아돌프 아이만은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또 다른 수용소로 열차로 실어 보내는 주된 책임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이만도 1급 전범으로 이미 수배가 돼 있었고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정보부가 아이만을 추적해서 아이만은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이런저런 경로로 아르헨티나까지 몰래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평범한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끝끝내 찾아내가지고 아르헨티나의 정부의 아무런 승인도 받지 않고 몰래 이스라엘로 아이만을 압송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961년 11월에 유명한 예루살렘에서 아이만에 대한 전범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밀그램의 실험은 바로 이 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 학살의 심리를 설명하고자 고안된 것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였어요. 아이만과 홀로코스트에 가담한 공범자들은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인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지금 이거 이제 나치, 사실 이 나치 정권 하에서 독일 사람들의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나치 정권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나치 정권의 이 퍼레이드를 한번 보시더라도 그 당시 독일 대중들의 열광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홀로코스트에서 살해된 유대인들, 시신들이죠.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거의 그 피골이 앙상한 이런 모습들. 이 아이만의 예루살렘 그 전범 재판에서 이 아이만은 지금 요 눅수그리한 평범한 아저씨 같은 아이만이 지금 예루살렘 재판장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남을 해치는 것에 나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 열차에다가 유대인들을 압송한 것은 단지 지시받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잘못이 없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 죽이라고 명령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열차로 호송했을 뿐이다. 이 전범 재판을 지켜본 유명한 정치심리학자 한나 아렌트가 있죠.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서부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한 유명한 정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전범 재판에서 아이만의 행동을 지켜보고서 아이만은 특별한 악한이 아니다.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다. 여기 그 아렌트의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서 그 인용된 글을 잠깐 보시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그냥 아이만을 평범한 명령에 그냥 고분고분 따르는 무능한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악은 대단히 평범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한테 속았다. 누구나 다 아이만 같은 악당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등등의 수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오늘 우리 이슈는 전통적으로 심리학이 이렇게 인간 본성의 대단히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프로이드를 들 수가 있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에서도 보면 인간은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전통심리학은 어떻게 보면은 질병에 걸린 인간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이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결점에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자란 점, 그런 결핍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냐, 기껏 잘해봤자 중립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상한계가.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게 바로 이제 긍정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긍정심리학에서는 건강한 삶,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 좋은 자질들에 초점을 두고서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보다 더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행복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냐. 행복의 상한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더 지금보다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긍정심리학의 주장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루이스 테르만의 유명한 천재 아동 연구가 있습니다. 테르만은 1921년에 미국에서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로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IQ가 135점 이상이 되는 그러한 미국의 아동 약 1,500명을 선발해서 수십 년 동안 종단적인 연구를 수행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높은 지능은, 그러니까 지능이 높으면은 사회적으로 훨씬 더 잘 적응한다. 지능이 높으면 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한다.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무엇보다 교육 수준이랄지 학업 성취도가 그리고 직업 성취도가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더 훌륭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위대한 업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지능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 테르만이 보고를 했어요. 성격이랄지 동기랄지 또는 사회적 환경 등이 지능 이외에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는 것을 이 테르만은 밝혔죠. 테르만은 지금 제가 독일식으로 발음을 했는데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터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인본주의 심리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 로저스랄지 에브라함 마슬로우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밝은 품성, 잠재력 개발, 여기에 심리학이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뒤에 이제 우리가 또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서브젝티브 웰빙, 주관적 웰빙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명한 에드 디너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디너는 오늘날 행복하게 아버지라고까지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틴 셀리그만, 이 사람은 원래 동물 행동 심리학자였어요. 셀리그만은 개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유명한 학습된 무기력, 우리의 무력함, 무기력이 학습될 수가 있다는 것을 밝힌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행복심리학의 전도사로 또 많은 활약을 했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 분야가 사실은 경험과학적인 근거가 상당히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씩 마련됐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프레데릭슨이라고 하는 여자 심리학자의 확장 구축 이론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뒤에 나중에 살펴볼 터인데, 확장 구축 이론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주의 그리고 우리의 사고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서 훨씬 더 창조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프레데릭슨의 주장입니다.
자, 여하튼 이제 이런 식의 긍정심리학의 역사, 혹시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이 서점 같은 데서 여러분이 보시면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 이러한 주제의 수많은 책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러한 인물들, 뭐 로저스랄지 메슬로우랄지 디너랄지 셀리그만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구나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긍정심리학은 사실은 또 건강심리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긍정심리학자들이 참으로 고심 끝에 찾아낸 것이 신체적인 건강과 긍정적인 심리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아주 대표적인 연구가 데너 등이 그 동료들과 함께 수행했던 수녀 연구입니다. 2001년에 이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이 데너 등은 180명의 수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 수녀들은 대개 1930년대부터 40년대에 수녀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데너 등은 이 사람들이 수녀가 될 때 수행했던 종교 서약, 그 서약문을 분석을 했어요. 그 종교 서약문은 이 사람들이 수녀가 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느낌, 일상적인 어떤 감상 이런 것들을 자전적으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서약문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표현이 또는 부정적인 표현이 또는 중립적인 표현이 많이 드러났는가, 그 단어를 확인하고 또 그러한 그 내용의 문장이 몇 번이나 나타났는가, 그 빈도를 전부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180명의 수녀들이 얼마나 장수했는가, 또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관계를 찾아낸 것입니다. 즉, 그 젊은 날, 대개 20대죠. 20대 때 수녀가 될 때 종교 서약문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일수록 더 장수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이 데너 등의 연구는 사실 긍정심리학자들에게 대단히 유쾌한 아주 희망적인 그러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 걱정을 멀리 해라는 것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그러면 당신은 건강하고 오래도록 장수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또 발달심리학 연구 분야에서 굉장히 또 흥미있는 그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불행한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랄지 이러한 불행한 환경에서 양육된 아동들, 이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 외상적 경험을 겪었던 이 아동들이 과연 성인이 된 이후에 얼마나 정상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연구들이 놀랍게도 많은 어린이들이 그 불행한 역경을 딛고서 아주 훌륭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상후 성장이라고 이야기해요. 포스트 트로매틱 그로스, PTG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랄지 이런 개념들은 들어보았지만,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별로 드물게 접해봤을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역경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그 능력, 자질을 훌륭하게 개발해서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잠깐 언급했던 에드 디너가 주관적 웰빙, 서브젝티브 웰빙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정립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웰빙을 안정감이랄지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요즘은 그냥 마땅한 우리 한국어 번역어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웰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디너는 우리 그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 빈도, 또 거꾸로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 빈도,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주관적 웰빙을 계량화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따가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디너는 이 행복이 물질적인 성공과 어느 정도 관계는 있지만 물질적 성공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경험적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 결국 긍정심리학은 전통적인 심리학의 어떤 부정적인 인간관을 넘어서서 심리학을 인간에 대한 심리학 이해를 훨씬 더 넓은 차원으로, 넓은 범위로 확장시키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비판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행감, 이 뚝 떨어진 삶의 만족도, 이런 것이 모두 나의 개인적인 책임인 것이냐,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때문이냐, 아니면은 내가 처한 삶의 조건 때문이냐. 우리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삶의 조건, 우리가 처한 환경적인 요인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소위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당신이 지금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모두 당신 탓이야. 달리 이야기하면은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부와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긍정심리학이 마치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판도 상당 부분은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심리학이 마치 우리 개개인이 처한 현재의 상태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논리를 제공하는 데 불과한 것이냐. 실제로 우리 삶의 만족도, 우리의 행복감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지금 우리가 당장 우크라이나나 또는 가자 지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도 자명합니다. 가자 지구랄지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참혹한 전쟁 상황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행복한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고 단지 부자가 되기만 하면 행복해지는 건가요? 자,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의 원천을 추구하는 것이 자칫하면 공정성이랄지 정의와 같은 문제를 간과하는, 도외시하는 또 그런 이율배반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긍정심리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외부적인 상황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외적인 우리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때요? 나의 내부에 초점을 두어서
보다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도록 그러한 책임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